푸틴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국이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우크라이나에 굴복하고 4년 동안 지지했던 푸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6월 22일 밤 벨라루스의 지도자 루카셴코는 자신의 영토에서 신호 중계를 끄고 한 번에 러시아가 북쪽에서 보내던 드론 무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매일 밤 몇 달 동안 북부 우크라이나를 강타했던 샤헤드 파도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벨라루스를 자신의 전쟁의 조용한 배경으로 사용하려던 푸틴의 계획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시기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푸틴은 루카셴코에게 전쟁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의 동맹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는 대신 그는 가지고 있던 것조차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발적인 중단이 아닙니다. 루카셴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젤렌스키의 7일 최후 통첩의 압박 속에서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는 두 가지 진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푸틴의 북쪽 측면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이제 두 문을 모두 열어두고 어느 쪽이 가라앉고 있는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밤은 푸틴에게 훨씬 더 힘든 주의 일부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는 한 번에 세 가지를 잃었습니다. 반항적인 독재자, 자리가 흔들리는 동맹국, 그리고 환멸을 느낀 신봉자. 세르비아의 칠러시아 정부에서부터 러시아가 서방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이주한 서방인들까지 이제 그들은 속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균열은 벨라루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거기서 시작해봅시다. 이것은 위협과 대응의 연쇄로 읽혀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자발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최후 통첩이 있습니다. 6월 19일에 그 연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는 루카셴코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며 명확한 시안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토레ትን 객세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장비를 제거하게 하세요. 그것을 중단하게 하세요. 그가 이것을 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매일 우리 민간인들이 죽고 아이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일주일 안에 그 장비를 벨라루스에서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요점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루카셴코가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그의 국민들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끌려 들어갈 것은 그의 개인이 아니라 그의 전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새로운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드론을 유도하는 중계기가 몇 달 전 오픈소스 정보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서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 특히 유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변한 것은 이번에는 신뢰할 수 있는 압력이 가해졌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 마감일 전에 6월 22일에 중계기가 침묵했다. 6월 24일에 젤렌스키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총사령관과 정보에 따르면 그 장비는 그 날짜에 작동을 멈췄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국경 수비대는 북부 체르니히우 지역에 진입하는 러시아 드론이 줄어들었고 최근 며칠 동안 벨라루스 국경을 따라 대규모 샤헤드 비행이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확한 편 변경이 아닙니다. 루카셴코는 이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그는 국경에서 동원 훈련을 진행하며 한 손으로 중계기를 끄고 다른 손으로는 군대를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이중적인 모습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자발적인 단절이 아니라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신중한 양보라는 것입니다. 6월 22일의 중단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몇 주 동안 계속된 후퇴의 최신 연결고리입니다. 이를 촉발한 것은 갑작스러운 외교적 각성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구체적인 정보 현실이었습니다. 5월 말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마디아르 브로브디는 벨라루스에서 약 500개의 잠재적인 전략적 목표를 식별했다고 발표하며 루카셴코에게 전쟁에 관여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스크에서 이로 인해 나온 계산은 루카셴코의 발언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많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왜 그들이 죽어야 하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 러시아가 벨라루스 영토에서 키이우를 공격한다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전선이 1500km 연장될 것입니다. 현재 전쟁의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와 러시아는 이를 방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선은 평평하고 숲이 우거져 있으며 자연적인 장벽이 없어 4만 5천 명의 군대가 지키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그는 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벨라루스는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벨라루스를 공격한다면 우크라이나 군대에게는 식은 죽 먹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벨라루스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에너지와 물류시설은 노출된 표적이었다.
그가 이것을 말해야 했던 이유는 러시아에서 본 광경 때문이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큰 나라의 깊숙한 곳까지 손을 뻗어 정유소를 공격하는 것을 보았다. 추론은 명백했다. 러시아의 광대한 지리조차 완충 역할을 할 수 없다면 훨씬 더 작고 밀집된 벨라루스에게는 상황이 훨씬 더 무겁다. 소련 시대 시스템에 주로 기반을 둔 방공망을 추가하면 적어도 드론 위협에 맞춰 설계되지 않았고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타협을 요구하면서 루카셴코는 푸틴의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는 서사에 균열을 냈습니다. 그 중계기가 한 일은 왜 그렇게 작은 것처럼 보이는 셧다운이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 근처의 통신탑에 설치된 신호 중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러시아의 장거리 드론을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보기만큼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의 공격 동안 이들은 경로를 수정하고 통제해 머물기 위해 통신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 네트워크의 지상 연결이 바로 벨라루스에 있는 중계기들이었고 북부 통로를 통해 오는 공격의 항법적 중추였습니다. 그래서 단일 라인을 차단하는 것이 불균형적인 효과를 낳았습니다. 비싼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 중추를 무력화하는 것만으로 북쪽에서 오는 대규모 공격을 차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전쟁의 역설입니다. 저렴하고 대량 생산된 드론은 종종 그것을 안내하는 고정된 지상 인프라에 의존하며 그 인프라는 드론 자체보다 훨씬 더 쉬운 목표이자 훨씬 더 중요한 약점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 강제된 후퇴가 푸틴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이며 그 영향은 단일 통로를 훨씬 넘어섭니다. 첫 번째 층은 작동 중입니다. 다친 것은 러시아의 전체 공군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국 영토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벨라루스를 통한 북부 회랑도 중요했습니다. 몇 달 동안 체르니히프와 그 주변을 강타했던 공격이 갑자기 완화되었습니다. 그 통로는 또한 공격 방향을 다양화하고 우크라이나의 방공을 압박했습니다. 그것이 닫히면서 우크라이나의 임무는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푸틴은 단순히 공격 경로를 잃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더 큰 타격은 두 번째 층인 영향력과 신뢰에 있습니다. 물러서는 쪽은 모스크바의 가장 의존적이고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으로 여겨졌던 곳이며 푸틴의 선호가 아닌 키이우의 최후 통첩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푸틴은 바로 그 시기에 벨라루스에게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하라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모스크바가 원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벨라루스에서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는 허가, 나토에 대한 도발의 발판, 필요시 벨라루스 군대를 전투에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그의 동맹은 더 적게 주었고 심지어 그의 드론을 조용히 중단했습니다. 얼마나 얇아진 동맹이 가장 강해야 할 곳에서 약해졌는지를 더 명확히 보여주는 사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카메라 앞에서 시계를 맞추고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 압박을 공개적으로 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쪽에서의 침공 이후 3년 반 만에 그 어조의 반전 자체가 하나의 신호입니다. 세 번째 층은 모스크바의 반응에 있으며 이는 힘의 과시보다는 서두르는 것으로 읽힙니다. 페스코프는 우크라이나가 공격적이며 벨라루스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웃을 침공한 지 3년 반이 지난 후 갑자기 주권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반응이 불편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렘린은 서둘러 푸틴 루카셴코 회담을 발표했습니다. 후원자는 자신이 확실히 통제하고 있는 사람을 서둘러 소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급함은 러시아의 민족주의 기반 내에서 더욱 큰 분노로 변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벨라루스가 그곳에 인프라를 가진 러시아 통신회사 MTS의 운영을 중단했다고 보고했으며 러시아가 드론을 통제하기 위해 이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블로거들은 우크라이나를 미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이 움직임을 푸틴에 대한 모욕으로 읽었고 모스크바의 말이 더 이상 그 자체의 영역 내에서도 통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보았으며 분노했다. 그래서 불편함은 크렘린의 외교적 언어뿐만 아니라 정권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의 분노에서도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미 푸틴에게 매우 힘든 한 주에 발생했습니다. 이 패쇄는 단독으로 읽혀서는 안 되며 그것이 속한 그림의 일부로 읽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푸틴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크림반도입니다. 이 반도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지속적인 손실의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방공망과 비행장이 공격을 받았고 육로 연결이 압박을 받고 있으며 휘발유는 배급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한때 강력한 기반이었던 크림반도는 오늘날 방어해야 할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의 깊이입니다.
몇 달간의 장거리 캠페인은 국가의 정유 능력을 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연료 부족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주요 정유소까지 타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수도와 케르치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방공망을 후퇴시켰으며 이제 공격보다는 중심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무게는 푸틴의 말로 가장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단지 빠르게 회복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을 기록에 남기는 지도자는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균열은 전선이나 경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주에 푸틴의 정치적 궤도에서도 틈이 생겼습니다. 세르비아에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친러시아 지도자 중 한 명인 부치치가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인은 전쟁이 아니라 새로 지어진 기차역의 붕괴로 촉발된 2025년부터 이어진 부패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스크백에 동일하다. 또 다른 우호적인 수도가 흔들리고 있다. 그 외에도 서방에서 러시아로 이주한 사람들이 BBC에 그들이 속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 나라는 서방보다 우월한 유토피아가 아니며 이는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이미지조차도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국경 안에서 전선 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위협한 전 대대장이 푸틴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고 극단주의 상징을 표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의 형량은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개혁이 아닌 침묵으로 주어진 답변. 여기에 압박을 받아 물러서는 가장 의존적인 동맹국을 더하면 하나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타격 능력, 경제적 안정성, 동맹국에 대한 권력이 동시에 긴장된 중심, 두려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던 권력이 더 이상 그들을 같은 정도로 겁주지 못하는 순간, 벨라루스가 중단한 중계는 이 훨씬 더 큰 그림에서 가장 새롭고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반전입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은 젤렌스키조차도 중계기가 해체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꺼졌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장비가 온전하고 단지 비활성화된 것이라면 푸틴 루카셴코 회담 이후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러시아가 자체 영토에서 그 능력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중단은 영구적인 단절이 아니라 일시적인 휴식입니다. 진짜 시험은 북부 회랑이 앞으로 몇 주 동안 조용히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푸틴의 딜레마입니다. 그가 루카셴코를 처벌하면 그를 더 멀리 밀어내게 되지만 벨라루스는 유럽을 향한 그의 가장 중요한 전진 기지이자 그의 마지막 진정한 동맹 중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의 가장 의존적인 파트너조차 압박에 굴복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둘 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나는 영향력의 상실, 다른 하나는 억지력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약해질수록 루카셴코의 협상력이 마지막 동맹국으로서 상승합니다. 실제로 루카셴코는 이미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이징으로 날아가 며칠 동안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에 베이징은 벨라루스의 주권을 지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벨라루스 내부를 공격하지 말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억제로 읽힐 수 있지만 실제 대상은 아마도 모스크바일 것입니다. 러시아가 자금을 끊으면 중국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벨라루스의 수억 달러는 중국 예산에서 사소한 금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푸틴의 저렴한 가스와 신용카드는 처음으로 심각한 대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게다가 같은 중국이 전쟁에서 이익을 얻고 있지만 러시아가 패배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푸틴을 휴전 협상 테이블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장기적인 것은 선례 효과입니다. 가장 의존적인 동맹국조차도 신뢰할 수 있는 압력 하에 물러선다면 덜 의존적인 파트너들에게도 신호가 됩니다.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종종 힘의 인식이며 그러한 인식은 이런 순간에 약해집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이 사건은 방법이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최후 통첩이 유지된 것은 그 뒤에 입증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깊숙이 들어간 캠페인은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6월 22일은 그 규모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다친 것은 러시아의 전체 공군력이 아니라 단일 북부 회랑이며 이는 되돌릴 수 있고 불확실한 의도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무게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입니다. 푸틴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 자신의 선회에 반하여 다른 지도자의 압박에 물러섰습니다. 그의 북부 계획의 톱니바퀴가 제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과 이를 지탱하는 동맹이 얼마나 취약한지가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강요된 후퇴가 러시아 벨라루스 측의 진정한 균열의 시작인지, 아니면 푸틴이 다시 테이블에서 닫을 수 있는 일시적이고 심지어 조율된 휴식인지? 우리는 이러한 발전을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최신 평가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